피곤해 보이시는데 좀 괜찮으신가요? 네, 오늘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눈을 딱 뜨면은 3시가 됐든 4시가 됐든 그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몸이 살짝 피곤하더라도 다시 잠이 안 들어요. 왜냐면 눈을 뜨자마자 이제 오늘 해야 될 일들이라든지 또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눈 뜨면 샤워를 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빠르게 사무실로 나와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일을 할 때 효율이라든지 능률이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여주에 낙찰받은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 위에는 묘지가 좀 몇 개가 있어요. 이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변론기일이 잡혀서 지금 남부지방법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을 받고 또 이해관계인한테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은 이거는 자기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어르신께서는 명의가 없어요. 다 상속이 돼서 자녀들이 공유자들로 되어 있었는데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라 해서 자녀분들과도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자녀분들은 딱히 매입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경매로 넘기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가서 이제 판결을 받고 전체를 경매로 넘긴 다음에 저희가 낙찰받은 어떤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작기는 할 거예요. 근데 크게 2가지 해결 방안이 있는데 우선은 판결을 받고 그걸 전체로 경매로 넘겨서 누군가가 우리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높게 들어와서 낙찰을 받아주면 그만큼 좀 수익이 있기는 할 텐데 경매 특성상 3번 정도는 유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전체를 경매로 넘겨서 우리가 다시 낙찰을 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온전한 땅을 우리가 소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분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묘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우리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또 비료를 받거나 그럴 바에는 우리 지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바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우선은 싸게 사야 돼요. 분묘가 있다라는 건 어쨌든 하자가 있는 토지거든요. 내가 분묘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따로 활용 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싸게 낙찰받고 또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만에 하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전체를 경매로 넘긴다 할 때도 누군가가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낙찰받은 금액보다는 높게 낙찰이 돼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 정도에서 낙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끔 네. 그 토지에 분묘가 있는데도 감정가보다 훨씬 높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그거는 굉장히 나쁜 사례인데 저도 물건들을 살펴볼 때 감정가보다 굉장히 높게 낙찰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 분묘 투자하는 사람의 영상이었었어요. 인기가 좀 많아졌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높게 낙찰을 받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근데 그러면 거의 10개 중에서 8, 9개는 다 실패하거든요. 나중에 보시면은 잔금 납부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높게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이해관계인을 찾아요. 그러면서 내가 잔금 납부를 포기할 테니 일정 비용 수익을 좀 달라 라고 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요. 그리고 만약에 협의가 안 돼서 보증금을 날린다고 하면 소중한 내 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을 받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시세보다 감정가가 낮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감정했는지는 몰라도 시세보다 훨씬 낮게 감정이 돼 있는 경우, 또는 이 물건이 경쟁이 심할 것 같고 또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사업화를 시켜서 더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하면은 신권 이상의 입찰가를 적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해서 수익을 얻을 물건이라고 하면 절대 비싸게 사면은 안 돼요. 지금 우리 PD님은 2번 법원에 갔었는데 다 조정기일이었거든요. 조정기일일 때는 원고, 피고밖에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변론기일은 PD님도 법정에 들어와서 진행되는 상황들 모두 보고 듣고 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지 한번 경험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거의 법원에 도착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곧 이제 변론기일이 시작되고요.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시나요? 저
저는 긴장이 안 되죠. 우리 PD님이 긴장돼 보이는데 네, 긴장하지 마시고 죄지어서 온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는 우리 소송의 달인 양쌤도 있습니다. 우선 재판장에 들어가 잠시 대기한 후에 제 차례가 다가와서 원고인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이미 제 앞에 수많은 분들의 판결을 내리시느라 표정만 봐도 판사님이 이미 짜증이 상당하셨는데 제가 앉자마자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는데 청구한 금액에 대한 근거 및 분묘의 위치가 특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임료감정 및 측량을 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은 철회를 해라 라고 권고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 법원을 다녀봤지만 간혹 있는 일이라 그러려니 하고 재판을 끝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또 전제 조건들은 뭐 예를 들어 다툼이 부당이득을 넣어놓고 판사마다 성향이 다 달라. 제가 괜히 흥분해가지고 막. 판사님을 잘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아. 오늘 변론기 종료가 됐는데 분위기가 무겁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분위기는 좋을 수도 있고 뭐안 좋을 수도 있는데 판사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이 판사분은 약간 굉장히 좀 까칠한 그런 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모든 판사님이 이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판사님이 살짝 이렇게 무겁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전에 변론기 일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이게 보정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오니까 살짝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제가 낙찰받은 토지 위에 분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땅을 사용하는 만큼의 지료를 달라고 했었었는데 그 금액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다가 임료감정 신청이란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임료감정 신청 비용이 120에서 180만 원 정도 사이예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중요한 건 법원에서 신청하면 그렇게 비싸요. 이상하게. 제가 다른 감정평가사 알아봐서 감정평가를 하면은 그 정도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거의 반가격이면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요청하면은 꼭 뻥튀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이 현물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 땅을 나누기 위해서는 측량이란 게 또 필요해요. 그래서 측량까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료감정도 하고 측량까지 하면은 비용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얻을 어떤 부당 이득금은 이 금액에는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죠. 이거를 임료감정과 측량까지 해서 300만 원 또 내고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실익이 없다고 치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부당이득금은 그냥 철회해 달라 라고 제가 판사님한테 바로 요청드리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만 내려달라. 그러면 판결은 5월 22일 날 내려준다고 합니다. 공유자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다툼의 여지가 없구나, 인정하나 보다 하면서 판사님은 판결을 내려줍니다. 서울권에 있는 판사님들은 약간 이렇게 유연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번 재판장님께서는 이제 약간 콕콕 찝으셔가지고 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수명을 잘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요청하신 또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잘 제출해서 판세를 또 잘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는 1분 안에 끝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피고 안 나왔어? 그래, 그대로 판결, 변론은 종결하겠습니다 하고서 바로 판결을 내는 판사님도 계시고, 아니면 피고가 안 나왔으니까 나는 피고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2차 변론기를 또 잡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많은 판사님들을 전 만나왔잖아요. 법원마다 판사마다 성향이라든지 특성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아까 양쌤도 이야기했듯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판사님들이 굉장히 유해요. 정말 뭐 피고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얼굴 표정은 일그러지는데도 계속 이해시키고 하려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지방에 계신 판사님들일수록 굉장히 강압적인 분들도 계시고 또 짜증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판사님도 사람이고 5분마다 소송이 진행되거든요. 아까 보셨겠지만은 거의 막 1시간에 15건, 많게는 20건까지 소송이 계속 있어요. 그것도 뭐 오전부터 또 퇴근하시기 전까지 계속 있다 보니까 판사님들도 좀 지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사건들을 여러 개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이해하고 양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아마 저희가 원하는 대로 판결문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판결문이 나오면 그 다음 절차로 이제 경매 신청을 해서 이제 경매를 넘길 예정이고요. 그럼과 동시에 또 다시 한번 공유자들과 이야기해서 토지는 진짜 경매를 넘어가기 직전인데 한 번 더 협상에 대한 여지를 한번 펼쳐볼 생각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이 땅
농장을 매입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 또 이제 공유자가 3분이 있으니까 그 3분이 합심을 해서 뭐 매입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이분들 또한 그렇게 이 땅에 대한 애착은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꼬여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소액으로 빠르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지분 경매 공매 또 공묘기지권 이런 토지 낙찰받아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모든 물건들이 빠르게 또 내 뜻대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 상황들을 즐기면서 해나간다고 하면은 경험치도 계속 쌓일 거고 경험치가 쌓이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아질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